1976년 명동. 거리엔 첨단 패션의 멋쟁이 아가씨와 핸섬 가이가 넘쳐나고 명동 한복판 유네스코 빌딩의 영화사 신필름에는 음악의 스타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저 이홍구와 제 친구 박철수는 온종일 그 화려한 곳에서 조감독일을 하였지만 밤이 되면 공장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자욱한 구로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우리들의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이라 불리던 구로공단 언저리 구로동 108번지에 낡은 2층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색 시멘트 벽엔 검은 물때가 덕지덕지 내려앉았고 공동수도와 화장실이 달랑 한 개 있는 복도, 그 복도를 끼고 7개의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방과 방 사이는 종이장처럼 얇은 합판으로 나뉘어 옆방 숨소리까지 들리던 그곳을 우리는 벌집이라 불렀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단칸방들이 마치 벌통 같았으니까요. 그 벌집 2층 4, 5방을 보여주며 복덕방 영감님이 그랬습니다. 아가씨들이 이 방은 싫대. 사오라 죽을 사자가 들어있다나? 재수가 없다고 공장 다니는 여자들이 기피했던 그 방이 나와 철수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그 방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구로동에서 가장 월세가 싼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방 한가운데 연탄난로 하나, 둘이 공동으로 쓰는 책상 하나, 이불 넣는 비닐 캐비닛이 살림의 전부인 그 비좁은 방이 우리의 안식처였습니다. 공장에 다니는 소녀 10명과 우리 2명, 모두 12명의 청춘이 그 벌집 2층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우리는 신필름 연출부 막내였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감독님 불호령에 슬레이트 들고 쎄빠지게 뛰어다니던 신세, 메가폰은커녕 커피 심부름 다니기에 바쁜 막내였지요. 하지만 구로동 벌집에 돌아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공주님들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15에서 19, 많아야 갓 20의 앳된 소녀들. 봉제공장, 가발공장, 피혁공장, 하루 종일 기계 소음과 먼지 속에서 일하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던 소녀들. 그 소녀들은 우리를 보면 깍듯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박 감독님 오셨어요? 이 감독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에게 붙여주는 그 과분한 호칭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괜히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진짜 감독처럼 대우해주던 그들의 순수한 마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였습니다. 온종일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허기져서 돌아오면 4, 5방 부엌에 놓여있던 부침개 한 접시, 누룽지 한 봉지, 가끔은 돼지고기 듬뿍 넣은 김치찌개까지, 그 소녀들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쪼개 만든 그 음식들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벌집의 삶이 늘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해 여름 17살 순자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미싱을 돌리다 그만 중지손가락 하나가 기계에 그대로 잘려나간 것입니다. 그 시절에도 법은 있었습니다. 산재 보상 규정도 근로기준법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법은 순자 같은 아이들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당시 16, 17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고용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그들은 법의 보호막 밖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봉합치료만 받고 피가 배어나오는 붕대를 감고 돌아온 순자를 보고 나와 철수는 분노를 참지 못해 공장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손가락이 잘렸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가 실수해서 그런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건 순자 본인도 인정했다고요. 그래도 산재보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미성년자는 애당초 고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들어올 때 그런 거 다 좋다고 본인들이 선도장 찍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한번 법대로 해볼까요? 방송사 기자 불러올까요? 우리의 항의에 공장장은 한숨을 푹 쉬더니 봉투 하나를 툭 내밀었습니다.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쌀 한 가마가 3만 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7 소녀의 손가락 하나는 고작 쌀 3가마니 값이었습니다. 우리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정작 순자는 그걸로 됐다고 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 환갑이 코앞이라며 그 돈을 모두 고향으로 송금하고 와서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미싱 돌리는 공장에는 못 나가요. 다른 일 찾아야 돼요. 그러고는 붕대 감은 손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저기 버스 안내양요. 그건 손가락 하나 없어도 할 수 있나요?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올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와 철수는 좁은 방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영화사 다닌다며 거드름만 피웠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한심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바로 영화 엑스트라였습니다. 그 시절엔 보조 출연자 조합 같은 건 없었고 엑스트라 반장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시절이었지요. 우리는 순자를 데리고 충무로 영화인들의 아지트인 청맥다방으로 갔습니다. 안면이 있던 보조 출연자 반장을 만나 뜨거운 칼국수를 대접하며 통사정을 했습니다. 반장님, 이 친구 정말 성실합니다. 손가락 하나 다쳤을 뿐이지 몸 쓰는 일은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이 친구 좀 밀어줘요. 신필름 엑스트라는 우선적으로 맡길 테니까. 반장은 순자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여기로 나와. 반나절 일당 3,000원, 온종일 찍으면 8,000원이야. 순자는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일당 8,000원은 순자에겐 공장 임금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봐. 연기 잘하면 큰 배역도 따게 해줄게. 감독님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캄캄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충무로 영화 현장으로 출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촬영 후 바로 부모님께 편지를 썼답니다. 엄마, 나 영화 배우 됐어요. 그 소문은 삽시간에 벌집에 퍼졌습니다. 저도 엑스트라 할래요. 감독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힘든 공장 일에 지친 소녀들이 하나둘 우리를 찾아왔고 결국 벌집 아가씨 4명이 보조 출연자로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일 씨가 군인 장교로 출연한 신 감독님의 영화 13세 소년을 강원도 운천에서 촬영할 때는 벌집 소녀 5명이 한꺼번에 동네 처녀들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조감독인 내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아역 배우 정훈이가 극 중에서 계속 쓰던 모자를 그만 소품실에 빠뜨리고 안 가져온 것입니다. 엑스트라가 100명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까지 다녀올 수도 없으니 그날 촬영은 접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신 감독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죄인처럼 서 있는 조 감독. 나의 모습을 우리의 공주님들이 모두 보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일하다가 감독님한테 야단 맞는 거 일상이고 별거 아닌데 하필 벌집 공주님들이 보고 있는 자리라서 정말 엄청 낯이 뜨거웠습니다. 난감한 얼굴로 서 있는데 신 감독님이 갑자기 그냥 찍자. 하셨습니다. 아니 계속 모자를 쓰고 찍었는데 갑자기 모자가 없으면 영상이 엄청 튈 텐데 어쩌려고 그러시지? 그런데 신 감독은 대감독님답게 역시 임기응변에도 능하셨습니다. 카메라가 폭탄이 터지는 산비탈을 달려내려오는 아이를 멀리서 롱테이크로 찍다가 아이가 한 바퀴 구르고 난 뒤에 클로즈업 하면 그 사이 모자가 벗겨져 날아가서 없는 것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무사히 촬영이 끝난 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엑스트라 오공주가 바카스를 한 박스 사들고 와서 스태프들에게 돌렸습니다. 오늘 촬영 진짜 멋있었어요. 그러자 조명 감독이 말했습니다. 조명 감독 20년의 엑스트라들한테 바카스 얻어먹긴 처음이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나와 철수는 소녀들이 공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2층 복도에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오색 꼬마 전구를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선물 살 돈은 없었고 우린 각각 10장의 카드에 공주님들 이름을 쓰고 그동안의 추억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그 카드를 매달아 놓았지요. 공장에서 돌아온 소녀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카드를 열어보고 눈물을 흘리는 소녀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난생 처음 받았다는 소녀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콩나물 시루처럼 좁은 방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목청껏 따라 불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엄동설한 창밖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그날 구로동 벌집은 젊은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가장 긴 휴가 추석 연휴에 모두 내려가는데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벌집 소녀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녀들에게 영화 초대권을 나눠주며 위로했습니다. 신필름에서 만든 영화 이별의 개봉 첫날 가장 좋은 특석에 공주님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함께 버스를 타고 을지로의 국도극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후 오장동 함흥냉면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냉면을 먹으며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고참 경미가 카운터로 가서 꼬깃꼬깃한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리자 경미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독님들 우리한테 신경 많이 써주시잖아요. 냉면쯤은 살 수 있어요.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던 시절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낭만과 따뜻한 정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알기에 더 애틋했지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벌집은 이별의 정거장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벌집엔 작은 전통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떠날 때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송별회를 열고 작은 선물 하나를 꼭 손에 쥐어보내는 것이었죠. 가장 가슴 아픈 이별은 너무 힘든 공장 일을 견디다 못해 다른 곳으로 떠나는 소녀들이었습니다. 저 내일 떠나요. 짐을 싸들고 찾아온 그녀에게 우리는 절대 어디로 가냐고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발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소녀들은 어김없이 우리 방문 틈으로 편지를 밀어넣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편지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와 절박한 사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 등록금 때문에,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저당 잡힌 돈을 되찾기 위해 감독님들 꼭 성공하세요. 저도 어디서든 열심히 살게요. 나중에 혹시라도 만나면 제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꼭 답장을 써주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던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혹독한 시간을 감내해야 할 그 작은 어깨를 생각하며 그 어떤 대사보다 더 신중하게 단어들을 골랐습니다. 쓰다 보면 그 냉혹한 현실이 남의 일 같지 않아 콧등이 찡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을 때 마침내 우리가 구로동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방송작가의 거목 이상현 선생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철수는 감독으로 입봉하기 위해 신필름을 떠나야 했습니다. 성공을 향한 첫걸음이었죠. 우리가 그 정들었던 곳을 떠나기 전날 밤 2층 소녀들과 1층 별다방 아가씨들이 영업이 끝난 다방에 송별회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기 전 우리는 비장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울지 않기. 우리 웃으며 헤어지자. 약속.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공장 다니는 소녀들이 수줍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포장지를 뜯어보니 넥타이였습니다. 손가락을 잃었던 순자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넥타이 맨 모습 한 번도 못 봤는데 나중에 진짜 감독이 되고 진짜 작가가 되면 그 넥타이 멋지게 매고 꼭 한번 다시 와주세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순간 다방에는 패티김의 이별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잔잔하게 깔리는 노래 가사에 절대 울지 말자던 우리의 다짐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웃으며 보내주려 했던 소녀들도 씩씩하게 떠나려 했던 우리도 그날 밤 별다방의 흐린 불빛 아래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벌집 소녀들이 모두 공장으로 출근하고 난 뒤 우리의 이삿짐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간의 구로동 낭만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지금의 구로동은 화려한 디지털 단지로 변해 그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잃고도 아버지 환갑상을 먼저 떠올리던 착한 순자, 공장 대신 충무로의 엑스트라가 되어 새로운 길을 찾던 벌집 소녀들, 그리고 우리에게 당당하게 냉면을 사주던 경미의 그 예쁜 마음까지.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서로의 곤궁함을 외면하지 않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마음들이야말로 우리 청춘의 가장 값진 재산이었습니다. 그 시절 가난했지만 가장 뜨거웠던 시간을 함께 버텨낸 나의 구로동 벌집 친구들에게 뒤늦은 인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혹시 TV를 보다가 드라마 끝에 스쳐 지나가는 극본 이홍구라는 이름을 보면 그때 2층 사오실 그 사람이구나 한 번쯤 떠올려 주셨는지요? 내 이름 석자가 당신들의 고단한 삶에 아주 잠시나마 추억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미 뉴스를 통해 알고 있겠지요? 나의 친구 박철수 감독은 2013년 1월 영화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
박철수 감독과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준 구로동 벌집 10명의 소녀들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 정말 고마웠습니다.